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구간에는 특히 임금의 증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표 더 몰입하시는 것보다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그 미국 국채의 그 해외 비중, 비중, 매수하는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네. 그때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네. 사실 이 임금 인상, 네. 이쪽에서의 인플레이션, 네. 이거잖아요. 네. 네. 이것이 언제 잡힐 것이냐. 네. 근데 이게 막상 잡힌다 해도 또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네. 의견도 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과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상 그걸 닥툭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 네. 네.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니 네.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네.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근 3년은 우리가 물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거기에 매개체는 서비스 물가도 있고 핵심은 뭐냐면 임금이 계속 꺾이지 않으면서 올라가니까 이건 스파이럴 돼가지고 결국엔 또다시 서비스 물가를 높인다 이러면서 악순환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투자 시장은 유동성에 더 직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물가가 잡히면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기업의 어떤 원자재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절감들이, 인건비에 대한 절감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일부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미국 경제 패턴을 보시면 역사적인 패턴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950년도부터 이거는 미국의 M2 대비해서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을 로그화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수치화한 겁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미국에서 풀린 돈 대비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즉 M2 대비해서 이 미국의 이제 표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표준 시간당 임금이 1이라고 한다면 돈이 풀리는 규모만큼 임금이 똑같이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59년도 이제 80년도까지 보시면 이때는 어땠나요? 0.5까지는 유지를 해줬죠.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2원이 풀리면 임금인 1원 정도는 같이 올라가 줬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같이 이제 편성을 해줬는데 8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냐? 80년, 90년도 때 바로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돈을 풀어도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돈을 푸는데 밖으로 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돈이 나가면서 안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는 경상수지 적자. 물론 이제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와 이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2000년 초중반까지 이 현상들은 계속 심화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화가 되냐면 0.2까지 심화가 되고 최근래에 사실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바로 코로나 직전까지. 코로나 직전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트럼프하고 그 시진핑 G2의 무역 전쟁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조차도 수익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때 당시에는 0.15배 수준까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잠깐 U자형으로 터닝을 했어요. 바로 이 구간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구간입니다. 즉 돈을 푸는데 돈을 푸는 과거에 풀었던 것 대비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에는 잠깐
터닝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 3, 4년 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 즉 만약에 돈을 푸는 것 대비해서 임금의 상승 속도가 다시 둔화가 되는, 이제 우하향하는 패턴이 다시 완성이 된다면 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물가가 돌아서 또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유동성은 늘어나는 구간에서 이렇게 스파이럴 되는 그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끝나게 되면요,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이 우하향하는 구간은 뭐냐면 처음 우하향하기 시작하는 첫 시점은 바로 표현하신 디스인플레이션. 그때는 모두 다 안도감을 갖겠죠. 아,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정책도 끝날 거예요 라고는 하지만 그 구간이 넘어가면 또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물가가 그래도 뭐 아직도 PC가 4%대 나오는데 뭐 디플레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이때는 잠시 3, 4년 동안에 재정 지출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지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꺼번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 임금도 높이면서, 물론 이제 고용시장은 구조적 요인이 있었죠. 우리 앞서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해소가 되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돈이 돌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굉장히 내수 활성화된 경제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구간이 끝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구간에는 돈을 푸는 것 대비해서 실물 시장에 돈, 특히 임금의 증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돈을 푸는 것만큼 여러 기업들,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그건 투자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말라가는 만큼 당연히 투자도 공격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ROA는 높았던 그 RMW라는 포트폴리오 기억나시죠? 그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에 미국 경기는 언제나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재정 지출하고 유동성 많이 풀어놓은 거, 그거 힘으로 먼저 주식시장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따라서 나중에 결국에 오르더라라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정성적인 추정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올라가는데 로직은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잠깐 3, 4년 동안에 미국 경제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면서 디플레이션 구간을 벗어난 것 같은, 그 오히려 이제 물가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해피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아직도 말라 있지 않으니 투자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이건 철저히 정책 효과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좀 재밌는, 저도 이제 그 팩트북을 좀 보다가 재밌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전체에 당연히 돈들이 어느 투자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당연히 좋은 시장에 몰리게 되죠. 근데 그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 시장에서 보시면요, 그 21년도 말 기준이긴 한데요, 미국 채권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49조 달러입니다. 49조 달러인데 이게 비중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한 40% 정도 육박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양 가운데 네, 시총으로 다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국가들이 주요 이제 준기축통화 국가이거나 선진국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은 영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까지 포함하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 다 포함했을 때 미국이 지금 거의 40% 이상의 채권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 캐피탈 마켓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요, 전체에 우린 이제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시총을 갖다가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21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130조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시총을 또 차지하고 있죠.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이 되고 비중이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의 하우스홀드,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 자산이 부동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그렇죠. 있다라는 네. 표현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거 다 인지상정 알고 계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60에서 70%가 에쿼티와 관련된 자산들입니다. 우리가 그 401k라고 하는 퇴직급여, 퇴직 예, 연금, 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에 뮤추얼 펀드들,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채권 관련되는 투자 금융 자산들 이런 거를 다 포함해 보면 6에서 70%를 다 이쪽에서 갖고 있고 그 사실 매년마다 나오는 이슈이긴 한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왜 그러냐? 결국에 자산의 규모가 모두 다 에쿼티나 채권 쪽에 금융 자산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이 자산의 규모가 줄게 만드는 즉 주식시장이나 투자 채권 시장을 너무 힘들게 만들면 항상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보트 표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에쿼티 오너십의 규모가 거의 지금 21년 기점인데 50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형적으로 재정 지출과 그다음에 연준이 그 전에 돈을 풀었던 규모 그런 것들로 다 사실은 가계가 돈을 사회 이전 소득으로 다 받게 되고 그 외에 임금까지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하는 데가 다 어디냐면 미국의 에쿼티하고 픽스드 인컴 채권 쪽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미국 정부는 돈을 더 풀고 돈을 더 푸는 만큼 이 가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갖게 돼서 그 돈 가지고 더 투자를 하는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금융시장은 경기에 무관하게 불패네요 라는 이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만큼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의 특성이 경기와 무관하게 가는 특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M3인 것이고 이 M3의 근원은 당연히 연준의 유동성과 재정 지출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주는 규모가 보이거나 그 신호드가 나타나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경기 지표 더 몰입하시는 것보다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경제를 빚으로 쌓아 올리는 경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정부 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매년 늘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규모에 따라 이게 또 연관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6조 4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그럼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왜 방만하게 경영을 하느냐, 뭐 왜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우리 그 지난번 시간에 쿠폰 아시죠? 식료품 쿠폰 같은 거는 재정 지출에서 사회복지 금액으로 쓰이는 쿠폰은 그 쿠폰을 가지고 딴 거를 할 수는 없어요. 현물로 바로 식료품을 갖다가 지급받게 돼요. 이제 그 적정 요건을 채우면. 그런데 사회 이전 소득 중에서 즉 이전 지출 중에서 들어가는 금액 중에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걸 딴 데다 쓰냐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계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자산들에서 사실은 부자든 아니든 모두 다 이런 사회복지 지출의 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가용 가능한 자금들이 나오면 그걸로 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가계 자산이 느는 만큼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금액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보시면 아까 가계 자산은 전부 다 그 금융 쪽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디파짓 쪽, 그 예금 쪽은요 23%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계는. 근데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70%? 6, 70%? 네, 70%입니다. 가계 자산의 네, 네. 6, 70%가 금융 자산이니까. 그렇죠.
에코티가 이거 보시면요 50% 지금 육박합니다. 48.7%. 그다음에 나머지 MMF, 그다음에 이쪽에 뮤니스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이거 금융자산들이거든요.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많게는 60%까지 육박을 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사실 뭐 연준은 뭐 신경 안 쓴다 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가라든가 모든 자산의 금융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야 네. 지금 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갈 수 있는 유지가 되는 유지가 겁니다.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이거는 이제 세제 쪽이라서 이건 너무 딥하니까 좀 복잡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이 가계와 연관된 투자 자산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계속 우상향을 시켜야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미국의 텍스인데요. 미국의 텍스에서 GDP 대비한 텍스가 가계에서 걷어들이는 비중이 30%입니다. GDP 대비해서. 아, 높은 거죠?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기업 세율은 계속 낮췄잖아요. 트럼프 때. 그래서 네. 그 세율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가계는 항상 30% 이상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계에서 워낙에 걷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의 자산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놔야 되죠. 세입원을 갖다 유지를 시켜놔야 되죠. 그런데 세입원을 유지시키려면은 자산을 계속 늘려놔야 되고 그 자산을 늘려놓으려면 사실 주식이나 투자시장, 채권시장 이쪽의 자산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보트하고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건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 이거 무슨 사기? 폰지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완전 사기니까. 근데 그 대신에 여기는 논리와 체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건전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켜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돈으로 만드는 시장과 돈으로 만들어서 끌어가는 이 시스템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거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지표는 꺾여 나가고 있는 게 맞는데 돈으로서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연준하고 정부가 노력하니 주시장은 꺼질 리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지표로 분석하는 어떤 예측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사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 2007, 8년 그 이전 네. 우리 유동성이 확 늘어나기 이전에 네. 그 세대 때는 미국 주식도 플랫했거나 아니면은 좀 빠지거나 네. 이랬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비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의 지난 10년은 오케이. 그러나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신흥국 쪽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은 어쨌든 그 유동성을 확 푼 그 이후 어쨌건 자이든 타이든 네. 200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입장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8년도 때는 이거 우리 페드의 북 보시죠. 2008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에는 사실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확 늘리면서 지금은 당연히 돈 푸는 게 괜찮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괜찮다. 물론 이제 괜찮습니다. 좋은 데 쓰고 효과를 거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면 그게 맞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풀면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동성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채권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지니까 위험하니까 이거를 갖다 나중에는 되돌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반복을 했던 분이 옐런 예전에 의장이셨죠. 그러나 지금 재무부 장관이 되고 나선 전혀 반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과거의 패러다임하고 달라진 거는 연준하고 재무부는 한 몸이 됐습니다. 네. 그거를 연준에서도 인정하고 재무부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즉 연준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독립성이 사실은 이제 확보가 안 되는 예전만큼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재무부가 돈을 푸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사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갖다가 30% 이상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부채 계속 발행해가지고 돈 쌓아가지고 계속 찍어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채권을 도대체 누가 사줄까? 그러면은 이 미국 시스템도 망할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안 망할 거고 그게 한 10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최소. 왜냐하면 70%를 외부에서 아직도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전에 그 스탈린 블록 그 예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도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다 돈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빌리는 돈의 비중이 50%가 이제 그 데드라인에서 딱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만큼 해외 외부에 보일 때 신용이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미국도 한 70% 정도는 외국에서 사가는데 그렇죠. 채권을. 외국 바이어가 이제 70%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파운드 채권에 대해서 길드 채권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매입을 하고 매수하는 이제 외국이 있었는데 그 비중이 50% 선을 이제 치고 내려가면서부터 이 국가가 영국이라는 국가가 오히려 미국의 빚을 갖다가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패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붕괴 과정을 겪게 됐거든요.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70%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향후에 이제 먼 미래이긴 하지만 40%, 50%까지 연준이 감당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미국 달러 채권 자산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 신뢰도 하락은 지금과 같은 신용화폐와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풀어서 시장, 투자 시장을 올리는 그런 로직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우리가 단순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 미국 국채의 그 해외 비중, 매수하는 비중이 네.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네. 그때가 좀 위험할 수 예,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채 전체의 40%가 지금 전 세계 발행되는 네. 채권 중에 40%를 시총. 차중을 하고 있으니까 시총. 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다 SVB 파산이니 뭐니 다 국제 가격의 그 폭락 네, 때문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맞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지금 다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그럼 미국이 만약에 그런 말씀하신 상황이 갔을 때는 그 채권을 들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상당히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패러다임이 그 파운드 블록에서 그 미국 달러 블록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을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신용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요들을 빨아들이는 다른 대체 국가가 올라선다는 의미예요. 그 패러다임의 붕괴는 마치 시소 균형하고 똑같거든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올 수 있다. 이런 네. 거는 감안하고 가시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네,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지표,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